안녕하십니까. 빈대중국사 송나라 편 제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송나라는 망했어도 망하지 않은 나라라고 다소 도전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죠. 그러나 송나라는 그 마지막이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송나라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송나라의 멸망의 순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남송은 유럽까지 휩쓸었던 강력한 몽골 군대에 맞서서 45년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땅끝도 모자라 바다에까지 몰려가면서 마지막까지 처절한 항전을 했습니다. 송은 운이 없었을 뿐 망할 때도 기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역사가인 조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 이래 몸을 던져 나라의 순한 자는 유독 송말에 많다. 패망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도 요컨대 사대부를 양성한 보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22사 찰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대부를 양성했다고 한 것은 송나라가 대대로 문인을 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순국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천상입니다. 문천상은 중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남송 초기에 악비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충신으로 숭앙되는 사람입니다. 악비는 금나라, 즉 여진에 맞서 싸웠고 문천상은 몽골에 맞서 싸웠죠. 다만 요즘에는 그 중국에서 소수민족과의 융합을 위해서 이런 이민족 때문에 순국한 그 역사를 내세우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문천상의 저항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쿠빌라이가 칸으로 등극하게 나와서 1267년 몽골군이 다시 남하하자 문천상은 가산을 털어서 의군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문천상이 조정의 명을 받아서 의군을 이끌고 수도 이만부, 즉 지금의 항주죠. 항주를 방어하러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만류합니다. 고작 1만 명의 오합 지조를 이끌고 수도를 방어하러 간다면 이는 양떼를 몰고 호랑이와 싸우는 것과 다름없다. 즉 개죽음하러 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천상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나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송나라는 300여 년 동안 백성을 기르고 보살펴왔다.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전국에서 단 한 명의 군사도 수도를 방어하러 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를 너무나 한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몸을 바쳐 나라를 위해 죽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천하의 충신과 의로운 자들이 분발하기를 바란다. 인과 의로 승리하면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사람이 많아지면 대업을 이룰 것이니 이 길을 따라간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비장한 각오이죠. 이는 그 논어에 나오는 지기 불가의 위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행하는 정신. 그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쯔치부거얼웨이즈 그는 이렇게 이만 항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렴청정하던 사태후가 몽골 진영의 사신으로 가서 화의를 청하라고 문천상에게 명령하자 문천상은 죽음을 무릅쓰고 명을 받듭니다. 전쟁 중에 적질의 사신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몽골군 총사령관이었던 바야는 화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대로 문천상을 억류해버리고 귀순하라고 종용합니다. 바얀도 문천상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문천상이 귀순을 할까요? 문천상이 귀순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문천상을 몽골의 수도인 대도, 지금의 북경입니다. 옛날에는 연경이라고도 했죠. 그 대도로 호송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진강에서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 배를 준비해 놓고 또 자기를 지키던 몽골 그 병사한테 술도 대접하고 그래서 그 몽골 병사가 잔든 뜸을 타서 밤에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불굴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진강을 넘으면 몽골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강은 지금의 그 남경의 입구입니다. 탈출해서 그 의군을 이끌고 몽골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즉 유격전을 펼친 거죠. 몽골군에게 문천상은 몇 차례 붙잡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몽골군의 추격이 가까워지자 조시상이라는 사람이 고관의 의관으로 받고 있고 가마를 타고 있다가 잡혀서 내가 문가이다 라고 말하니까 몽골군이 객경의회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 진중에 문천상의 얼굴을 아는 병사가 있어 탈로나 버려서 조시상은 바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유자준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문천상이라고 하고 나서 대신 잡혀서 문천상이 그 추격을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천상은 오래 못 가서 조주의 그 오파령이라는 곳에서 장홍범의 몽골 부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둘을 대질시키자 진상이 탈로나서 유자주는 가마솥에다 팽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문천상이 살아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 그 진강에서 그다음 여기 복주로 그다음 여기 조주로 이동하면서 유격전을 펼치다 붙잡힌 것이죠. 문천상은 그러다가 여기 애산도까지 끌려와서 통탄하면서 남송이 그 멸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홍범이 문천상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린 황제를 보호하면서 끝까지 항전태세를 갖추고 있던 장세걸 장군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내라고요. 문천상은 단호히 거절하며 시를 한 편 주는데요. 그 시가 중국에서는 소학교, 즉 초등학교에서 다 외우게 만든다는 과령정량입니다. 꾸얼링띵양, 영정량을 건너며라는 뜻인데요. 영정량은 그 애산도와 그 홍콩 사이의 바다를 말합니다. 첫 내구절은 자신이 살아온 신세를 읊고 있으며 뒤에 그 내구절은 적에게 지금 붙잡혔어도 일편단심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읊고 있습니다. 여기 그 황공탄 그 여기는 문천상이 패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정량, 링띵량은 지금 문천상이 붙잡혀 있는 곳이죠. 영정, 링띵은 그 중국어로는 그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입니다. 황공탄에서 황공함을 말하고 영정량에서 영정을 한탄하네.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건데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언어 유희를 말한 것이 처량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구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인생 자고 수무사 유취 단심 조한청 사람이 나서 예로부터 누군들 죽지 않으랴 붉은 마음 간직해 청사에 비추리라. 전성 쯔구 쇠우스 류취 단신 짜오한칭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조를 대비시킨 것도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애산도에서 송나라는 멸망하고 문천상은 대도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쿠빌라이는 문천상이 인재라는 말을 듣고 재상 자리를 줄 테니 귀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천상은 끝까지 거부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몽골에 이미 귀순한 왕저공, 사창원 등이 문천상 석방을 몽골 조정에 탄원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몽염이라는 자가 반대합니다. 문천상이 풀려나면 강남의 사대부들이 다 문천상해로 모일 텐데 그러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천상을 구출하려는 시도가 발생합니다. 송나라 천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문천상을 구출한다면서 수천 명을 모은 것이죠. 그러나 이는 도리어 문천상이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몽골의 조정에서 문천상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위험하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거사를 하려면 치밀해야 하는데 너무 어설펐어요. 문천상은 열악한 지하감방에서도 의연히 책을 읽고 시를 지으면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정기가라는 장편의 시입니다. 정기는 바른 기운이죠. 천지자연에도 정기가 있고 사람에게도 정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읊은 시입니다.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문천상의 학식을 엿볼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문천상이 죽었을 때 그의 부인 구양씨가 시신을 수습하면서 옷소매에 이런 글이 적힌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활 성인 맹활 취의 유기 의진 소이인지 공자는 인을 이루고 맹자는 의를 취했네. 오직 의를 다해야 인에 이르는 것이다. 공위의 정런 멍위의 취의 웨이치 이진 소이런즈. 여기에서 의진 인지를 따와서 의진 인지라는 말이 요즘도 사자성어로 많이 쓰입니다. 후대의 문천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나라 때 여러 지역에 문천상을 기리는 그 사당이 세워지고 명나라 대종은 문천상에게 충렬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도광제 때에는 문천상을 공자묘에 배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으로 영생을 사는 문천상으로 인해서 망해도 망하지 않은 송나라라고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문천상의 충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되었습니다. 특히 구한말에 일제가 침략했을 때 많은 의병장들이 문천상의 정신을 많이 거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천상의 항전과 죽음을 들으면서 혹시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저는요, 안중근이 떠오릅니다. 안중근은 그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니 전쟁의 포로로서 대우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기 몇 개월 전에 대한의군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했는데 이때 출정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문천상은 향병 800명으로 온 나라를 도모하였고 조원은 700명의 유생으로 왜군을 공격하였다. 지금 우리는 수가 비록 적지만 어찌 일본을 두려워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 안에 의사들이 곳곳에서 봉기하여 서울과 지방에 해산된 군사들과 합세하여 일본을 괴롭힌 지 3년이 되었다. 북을 울리고 직문하여 나아가면 호응할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 힘을 다하라. 앞서 보았던 문천상이 의군을 모아서 항주를 지키러 떠나면서 친구들에게 한 말과 비슷하지 않나요? 안중근은 천주교 신자였지만 그에 앞서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문천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의 차이에도 그 위국 충절의 정신은 두 분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참 비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존재는 생존이 본능인데 본능을 거스르고 끝내 죽음을 선택한단 말이죠. 뭐 자식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가나 군주 또는 백성 같은 추상적인 것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행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과학으로도 종종 설명이 안 돼요. 순종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저항의 DNA는 사라지고 순종의 DNA만 남을 것 같은데 저항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시 나온단 말이죠. 사람은 생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역사에서는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항한 사람들이 살아남으니까요. 안중근 의사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961년에 전남의 유림들이 주도해서 안중근 의사 숭모비를 광주 공원에 세웠습니다. 이 비의 비문을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쓰셨어요. 독립운동을 하셨고 성균관대학교를 창립하고 이승만 독재와도 싸웠던 그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쓰신 비문입니다. 원래는 한문으로 쓰셨는데 누가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 비문에도 문천상이 등장합니다. 아, 옛날 문천상이 일찍이 말하기를 공자는 인을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맹자는 의를 취할 것을 강조한지라 그 의를 다하는 그것만이 곧 인에 이르는 바이다 라고 했으니 어쩌고저쩌고 문천상 옷고름에 적혀 있었다던 그 글귀이죠. 그런데 이 비는 1995년에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안중근 의사 동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기단을 세울 예산이 부족하자 그 숭모비를 바치고 있던 기단을 떼내서 그 위에 동상을 올리고 숭모비는 방치하고 말았던 거죠.
오른쪽 그 배경 그림으로 있는 동상을 받치고 있는 그 기단이 원래는 왼쪽 그림의 그 숙모비를 받치고 있던 기단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24년이 흐른 2019년에 전남일보에서 잃어버린 안중근 의사 숙모비를 찾자라며 특집 기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근준이라는 나주의 한 주민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근준 씨는 자신이 3년 전에 그 조경석을 구하려고 한 석재상을 찾아갔을 때 보았던 한 비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비석 하나가 눕혀져 있었는데 안중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던 것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석재상을 다시 찾아가는데 다행히 그때까지 그 비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중근 기념사업회에 보내니까 그 비석이 맞다고 해서 이근준 씨가 자비로 그 비석을 매입해서 광주시에 기증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안중근 의사 숙모비가 다시 극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 중해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나라와 일제는 각각 문천상과 안중근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습니다. 원나라에서는 문천상의 시신을 아내 구양씨가 수습해서 고향에 안장하게 했고, 나중에는 문천상의 초상화가 선현당에 모셔서서 송의 여러 문인들과 함께 배향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안중근의 시신을 인도하지 않고 안매장해버렸고,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고, 안중근의 큰아들은 죽게 만들고 작은 아들은 서울로 데려와서 욕보였습니다.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 즉 2등 방문을 기린다고 방문사라는 것을 장충단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1939년, 즉 의거 30주년 되는 해에 작은 아들 안준생을 상해에서 서울로 잡아와서 거기 방문사에서 안준생이 2등 방문의 차남에게 아버지의 만행을 대신해서 사죄합니다 라고 말하며 머리 숙이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이것은 전 조선인민의 공분을 샀죠. 장충단이 어떤 곳입니까? 명성황후가 시해된 일미사변 때 죽은 홍계훈, 이경직 등을 기리기 위해서 고종이 쌓은 재단 아닙니까? 몽골의 원제국보다 일제가 더 악독하고 쫌스러웠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문천상이 쿠빌라이나 바얀을 처단했다면 몽골도 그에게 그렇게 너그럽지는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편에서는 남송의 대몽황정과 멸망의 과정 45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알죠?